리버풀과 마드리드의 전술적 수싸움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슬롯은 레알의 수비 대응을 다른 방식으로 공략했습니다. 반면 알론소는 비니시우스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설계했지만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버풀과 레알의 맞대결 속에 숨겨진 전술적 수싸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알의 기본 수비 배치는 4-3-3 형태입니다. 하지만 알론소는 공격적인 압박을 즐깁니다. 8번 중 한 명이 깊게 전진해 4-4-2 구도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로 벨링엄이 전진해 음바페의 수비 파트너가 됩니다. 그들은 반다이크와 코나테를 각각 견제하길 원했죠. 이런 공격적인 수비 태세는 여러 이점이 존재합니다. 축구는 결국 영토 전쟁입니다. 라인을 조금씩 끌어올린다는 건 볼의 이동이 주로 상대 진영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경기 주도권을 잡기 유리하죠. 또한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 전환이 가능합니다. 레알 공격수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마다 늘 언급하듯이 중원 숫자 부족은 항상 상쇄해야 할 주요 숙제입니다. 보통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들라인 간격을 좁혀 제어합니다. 물론 사이드로의 패스 경로가 더 쉽게 열릴 수는 있습니다. 또한 수적 열세는 압박 타이밍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보슬라이에게 패스가 전달되려면 한 라인이 관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압박 지원을 적절히 해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거나 센터백이 추유 공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보슬라이는 레알의 포켓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리버풀의 3명의 미드필더는 위치 교환이 자주 일어납니다. 즉 흐라벤과 메갈리스터가 전진해 상대를 끌어내리면 소보슬라이가 피벗 자리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레알의 압박을 탈출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반다이크와 코나테는 골키퍼 중심으로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벨링엄은 1선까지 전진해 음바페와 함께 각각을 마크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보슬라이가 피벗 자리로 내려올 때 그를 누가 막을지가 불분명했다는 점입니다. 퀼러와 추아메니는 이미 흐라벤과 메갈리스터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니시우스가 이 역할을 맡아야 했죠. 결국 브래들리가 아무런 압박 없이 전진할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시퀀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레알은 라인을 끌어올리기 위해 순간적으로 압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은 피벗들의 정확한 압박 지원입니다. 혹은 공격수의 수비 그림자가 완벽히 작동해야 했죠. 그러나 피벗들이 흐라벤과 비르치를 막기 위해 전진하지 못합니다. 공격수의 수비 그림자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죠. 결국 반다이크의 간단한 패스 한 번에 레알의 전방 3명이 모두 무력화됩니다. 이 역시 볼을 받는 선수도 소보슬라이입니다. 따라서 알론소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보슬라이를 막기 위해 센터백 중 한 명이 전진해 압박을 가합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중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리버풀은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상대의 중앙 압박을 정면 돌파하기보단 그 압박을 아예 넘겨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에키티케는 센터백 한 명만 상대하는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만약 그가 한 번만 돌아설 수 있다면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또는 비르치와 살라가 함께 가담해 3대3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코나테는 벨링엄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롱볼을 시도합니다. 프리맨인 소보슬라이를 막기 위해 하이센이 높게 전진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에키티케가 내려오며 밀리탕을 끌어냅니다. 이후 살라가 공을 전방으로 연결합니다. 비르치와 함께 수비 한 명을 상대하는 구도를 만들어냈죠.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보슬라이를 막기 위해 하이센이 라인을 버리고 올라온 상황이었죠. 브래들리는 굳이 짧게 연결하기보다 레알의 엷어진 수비 뒷공간을 노립니다. 결국 에키티케는 밀리탕과 1대1 구도를 형성하며 그를 제압하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즉 슬롯은 전진하는 레알 센터백을 적극적으로 역용하려 했죠. 이 구도는 레알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마빈가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스는 더 높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비르츠는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수 있죠. 따라서 레알 후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위센이 전진할 때 비르츠는 이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밀리탕은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에키티케에게 더 무리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비르츠를 막기 위해 퀼러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야 합니다. 후방 수비 라인까지 커버해야 하는 장면도 발생했죠. 하지만 레알이 항상 4-4의 형태를 유지한 것은 아닙니다.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올 때는 블록을 형성합니다. 리버풀 미드필더와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맨마킹 시스템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은 자신의 마크맨이 명확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용이합니다. 반대로 확정된 마크맨이기 때문에 한번 뚫릴 경우 더 무리한 파울을 범하기 쉽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흐라벤과 벨링엄의 매치업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레알이 실점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죠. 50분대 장면을 보면 레알의 미드필더들이 모두 1대1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카마빈가는 퀼러와 포지션을 바꿔 피벗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흐라벤은 벨링엄이 시야 바깥에서 순간적으로 침투해 반다이크의 패스를 받아냅니다. 결국 파울을 얻어냈고 그 프리킥은 소보슬라이의 슈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이후에 나옵니다. 프리킥 실점으로 이어지기 직전 상황이었죠. 이 장면에서도 레알은 1대1 마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흐라벤은 특유의 뽀른바 능력으로 침투에 성공합니다. 뒤늦게 붙은 벨링엄이 결국 파울을 범했고 그 파울로 얻은 프리킥이 메갈리스트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즉
디맨마킹의 단점인 자신의 확정된 마크맨을 놓친 순간 무리한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레알은 리버풀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까요? 레알은 기본적으로 4-3-3 형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구조로만 진행되지 않고 변화무쌍합니다. ���러는 주로 추하면이 옆으로 이동해 더블 피벗을 형성합니다. 은바페 역시 전방에만 머물지 않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벨링엄과 함께 상대 라인 사이에 위치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 선수는 스위칭을 통해 공격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도 했죠. 이에 대응해 소보슬라이를 일선으로 올려 추하메네를 견제하도록 합니다. 에키티케도 내려오며 그들을 수비 그림자 안에 둡니다. 즉 4-4의 블록을 통해 중앙으로 패스가 관통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죠. 특히 이 블록은 매우 좁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발베르데가 전진할 때 카마빈가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또한 은바페와 벨링엄이 교대로 피벗 지역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동적인 스탠스만 취하면 오히려 레알에게 공략당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후방에서부터 공격 방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박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손쉽게 패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롯은 소보슬라이를 중심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센터백에게 압박을 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의 수비 그림자가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또는 흐라벤이 라인 사이에 위치한 선수를 의식하느라 압박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해당 장면이 그 예시입니다. 소보슬라이는 하위센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동시에 추아메니에게 전달되는 패스 경로를 차단하면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각도가 좋지 않아 너무 쉽게 패스를 허용합니다. 다음 장면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소보슬라이는 다시 하위센에게 압박했고 흐라벤은 은바페의 움직임을 신경 쓰느라 ���러를 향한 압박 지원이 늦었습니다. 결국 하위센은 패스 각도를 꺾어 ���러에게 연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중앙 블록이 간혹 뚫리긴 했지만 리버풀이 강하게 중앙을 차단하는 스탠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알론소는 점점 측면을 활용하는 빈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비니시우스가 있는 왼쪽 측면을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주요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는 공격 분포를 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비니시우스와 브래들리의 1대1 매치업을 위해 어떤 장치를 준비했을까요? 우선 슬롯은 비니시우스를 막기 위해 흐라벤이 더블팀으로 적극 가담합니다. 이에 맞서 알론소는 이를 무력화할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는 흐라벤이 더블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를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벨링엄이나 카레라스가 침투해 흐라벤을 바깥으로 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가 1대1을 시도하기보다 패스를 선택하면서 위협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흐라벤이 더블팀을 할 때 생기는 중앙 공간을 다른 선수가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해당 장면처럼 흐라벤이 측면으로 끌려가면 은바페가 그 빈 공간에서 슈팅하는 장면이 전후반 각각 한 차례씩 나옵니다. 혹은 벨링엄이 그 공간을 활용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대 전환을 통해 비니시우스가 1대1을 시도하거나 하위센이 전진해 리버풀 블록을 압축시킨 뒤 공을 이어받아 브래들리를 제압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의 대처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직선 돌파를 유도해 그의 존재감을 최소화하거나 안쪽으로 파고들어도 슈팅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죠. 결국 비니시우스는 브래들리 수비에 묶이며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전략이 통하지 않자 레알은 곧바로 오른쪽 공격을 활성화합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러와 카마빈가의 위치를 조정해 ���러에게 더 높은 자유도를 부여합니다. 또한 호드리고를 투입해 오른쪽 공격의 빈도를 끌어올립니다. 이후 아놀드가 투입되면서 호드리고가 안쪽으로 침투해 공격 숫자를 늘리는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도 결국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의 전술적 실험이 치열하게 맞부딪힌 한판이었습니다. 알론소는 비니시우스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변화를 시도했지만 슬롯의 수비 대응과 유기적인 미드필드 움직임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서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리버풀의 구조가 알론소의 변화를 뛰어넘는 해답이 되었습니다.